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 이민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대면 가상공간이 주목을 받으면서 메타버스가 산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CNB 집중토론에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오늘배움 대표 주방현입니다. 저희는 오늘의 디지털 기술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발생하는 디지털 불균형을 해소하는 소셜 미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메타버스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학교에 가고 일을 하고 콘서트장을 가고 이거를 물리적인 집을 떠나지 않고 가상의 세계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그런 핵심 기술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대중화가 되면서 우리가 물리적인 삶과 그리고 디지털 온라인 삶이 현재는 약 5대5 정도 비율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제 최근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었죠. 그 메타에서 나온 것 같이 스마트 글래스처럼 우리 몸에 거치되는 게 나오는 순간 디지털 온라인 삶이 아마 6이 될 수가 있고 7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삶이 디지털로 옮겨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용어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그런 기술 트렌드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죠. 기획자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기획자님도 지금 MZ 세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MZ 세대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8월에 보면은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보는 신문사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뭔지 그랬더니 제페토, 로블록스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MZ 세대들은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라는 것이라고 알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메타버스라고,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이고요. 학교 행사나 기업 및 지자체 행사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MZ 세대니까 말씀을 또 드리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 10월 달에 저희 딸하고 같이 대만에서 있었던 과학 행사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저희가 조인을 해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국경을 뛰어넘는 이런 행사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었었고요. 또 저희 그 대전에 있는 한 스포츠 기업을 저희가 또 대만에 있는 전시회에 참여를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육이나 그리고 전시 이런 산업군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그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이 상호작용이 좀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에 사실은 포함된 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모든 이 산업군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술들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새롭다라기보다는 something new, 그러니까 무언가 거기에 추가가 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기존의 것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것들 인터넷이 됐든 SNS든 그거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없이 그냥 본인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갖고 혼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기초는 디지털 안에서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 운동 또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가상 세계를 공유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를 만약에 플랫폼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생겨났을 때는 기존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사라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은 배달 앱이라든지 뱅킹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메타버스 안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거는 기존의 것 위에 상위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차별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돼야 되고요. 예. 기획자님께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원장님하고 교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셔서 네트워크와 그리고 AR, VR, XR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더 한 가지 더 덧붙이자고 하면은 네. 가상현실 경험하고 이제 현실과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것들은 이미 현재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아간다고 하면 바로 가상 터치겠죠. 그러니까 햅틱 기술. 내가 보는 것과 그리고 느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가상현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단순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거를 만졌을 때 거기에 느껴지는 감촉이라든지 촉감 이런 것들이 집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햅틱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그런 것도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향을 맡았을 때 네, 그런 기술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네, NFT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키워드로서는 충분히 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분야들 뭐 교수님하고 원장님이 다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게임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블록체인 게임들 뭐 디센트랜드라든지 아니면 엑시라는 게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NFT가 미래 산업의 한 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만약에 이런 NFT가 게임에 적용이 됐을 때 우리가 사실은 게임이라는 거는 좀 즐거우려고 하는 건데 NFT가 도입이 되는 순간 이제 그런 즐거움보다는 약간 경제적인 쪽에 더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이 재밌냐 안 재밌냐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이 이제 돈을 못 버냐로 이제 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게임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입소문이라는 게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유저의 입장이었고요. 뭐 산업적인 측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게임 회사가 NFT를 도입을 했다 하면은 이제 주식이 상승하는 좀 반대의 효과를 또 낳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거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좀 자연적으로 이게 생태계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메타버스와 뭐 말씀하신 NFT가 지금 약간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기획자님. 예. 모든 새로운 기술에는 항상 이렇게 극과 극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997년도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를 정보와 고속도로다 이렇게 불렀었고 당시 이제 미국 토크쇼를 보면은 빌 게이츠가 출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MC가 인터넷이 라디오랑 녹음기랑 다른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인터넷을 그 누구도 정보와 고속도로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아마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기술은 항상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극과 극의 시선이 존재하는데 메타버스라는 용어 역시 몇 년 뒤에 몇 년 뒤에 사라질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유비쿼터스, 뭐 디지털 트윈 이런 용어들부터 현재 메타버스까지 기술이 나아가는 방향은 계속 똑같습니다. 유비쿼터스가 발전을 해서 현재 IoT가 됐고요. 이런 것처럼 메타버스를 좀 회의론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1년 뒤, 2년 뒤에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냥 메타버스를 회의론적으로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그저 내 말이 맞았지 하면서 그냥 스스로 명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메타버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현재 기술의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분들은 지금도 많은 것을 얻고 있으실 거고 만약에 몇 년 뒤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갖고 그냥 회의론적인 분에게 당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나아가는 기술의 방향은 똑같으니까 그때 새로운 용어의 기술을 가지고서 또 다른
네, 어떠한 뭐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용어만 합니다.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를 그냥 좋다 나쁘다, NFT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현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현상을 굳이 역주행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대전시에서 메타버스를 이제 구축을 한다고 하면은 방법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뭐 스팟이라든지 게더타운 같이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구축을 하는 것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대전시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하나의 새로운 대전형 뭐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건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유저, 즉 시민들의 참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메타버스라는 거에 회의론을 갖고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도대체 그럼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거기 때문에 만약에 대전시에서 어떤 훌륭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단순히 뭐 일회성 이벤트나 강의라고 한다면 그때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갖고서 대전에 메타버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건 그냥 저만의 생각이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를 메타버스로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음식을 주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리 맛집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좀 바글바글하면 가기 싫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거를 대비해서 그 매장에 뭐 CCTV를 보고서 내가 원하는 좌석을 예약을 하고 인원을 예약을 하고 가게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안에서 이제 그 쓰여지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 음향인데, 현재 대부분의 뭐 메타버스 플랫폼의 공간 음향은 멀으면은 잘 안 들리고 가까이 있을 때 잘 들리고 이런 건데, 대전에 이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런 공간 음향.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과 같이 코업을 통해 갖고 상하 좌우에서 들리는 메타버스 뭐 예를 들면 뭐 콘서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다른 전시회라든지 회의 같은 경우를 이제 시에서 개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뭐 콘서트라든지 아니면은 연주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대전시가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명한 예술가가 아닌 뭐 특별한 예술가들을 위한 갤러리 구축을 하고 그 갤러리 안에 전국의 유명 뭐 전시회들을 대전시에서 개최를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목적을 가진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국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좀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까 마켓플레이스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직접 본인들이 참여를 해서 참여자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공간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문화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시에서 혹은 어떤 기관에서 만드는 거에 시민들에게 참여를 하라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들어와서 구축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만든 어떠한 생산품들을 그 안에서 뭐 판매를 하든 뭐 이러한 생산과 그리고 공간 구축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지역의 고민은 뭐 어떤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자님. 네. 일단은 뭐 게임이나 영상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있어갖고 연령을 이제 거기서 등급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라는 그 플랫폼 안에다가는 연령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그 기업이 직접 이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연령 제한 이슈가 있을 거고요. 메타버스 플랫폼이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메타버스 안에서는 아바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네. 부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원이 명확하게 또 증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어떠한 뭐 허위로 이런 뭐 자기의 뭐 경력을 부풀린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안 좋은 활동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법률과 제도가 빨리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네, 메타버스 이전에 정말 많은
비슷한 단어와 기술들이 있었고 현재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전혀 쓸모없는 기술들은 아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우리가 메타버스를 너무 그냥 마케팅 용어다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거를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타라고 하잖아요. 버스를 타라고 하는데 이제 타는 것 이상으로 이제 운전까지 해보는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메타버스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리고 여기 오늘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